무별이 하나의 달을 우러러보듯 세상을 비춘 위대한 군주 정조.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날 경희궁 숭정문 앞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용상에 오른 나의 첫 일성은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이었다. 선왕이신 할밤마마 영조의 상을 치르는 동안 내내 슬픔을 억누르던 나는 마침내 만조백관 앞에서 나의 근본을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출생의 고백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옥죄어온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깨부수고 비극적인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굶주린 늑대처럼 권력을 탐하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그리고 그 칼끝을 나에게까지 겨누었던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경고이자 내가 앞으로 열어갈 새로운 시대의 대의명분이 응축된 외침이었다. 내 목소리가 궁궐의 기왓장을 타고 퍼져나갈 때 조정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깊은 침묵에 잠겼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 억압과 공포의 시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은 이 젊은 군주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그리고 나의 시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리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바로 나,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 이산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나의 생애는 거대한 비극의 강을 건너는 여정과도 같았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인간의 추악한 욕심과 마주해야 했고, 뼈아픈 실수를 통해 성장했으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용기를 배워야 했다. 또한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치열함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로 세상의 거짓과 이선을 베어내고자 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대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곧게 걸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제한장, 핏빛 어둠 속에서 틔운 용기의 씨앗. 나의 유년 시절은 따스한 햇살보다는 차가운 그림자에 더 익숙했다. 할밤마마이신 영조께서는 어린 나를 무릎에 앉히고 우리 강아지라 부르며 지극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어둠의 세력 또한 그 그림자를 더욱 쉽게 드리웠다. 그 어둠의 근원은 명확했다. 바로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저들의 비틀린 증오와 끝없는 권력욕이었다. 아버지는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셨다. 뛰어난 무예와 총명함을 지녔으나 엄격하고 숨막히는 궁중의 법도는 그를 옥죄는 쇠사슬과도 같았다.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노론, 벽파 세력에게 할밤마마의 국정 운영 방식에 사사건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었던 아버지는 제거해야 할 정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참으로 교활하고 집요했다. 아버지의 작은 실수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할밤마마께 고했으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두 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다. 마치 독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한 음모의 그물을 짰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아버지를 뒤주 속에 가두는 참혹하고도 비정한 결과로 이어졌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11살 동정을 호소하는 신하의 목을 베어버리는 아버지의 광기 어린 모습과 뜨거운 여름날 뒤주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절규하며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똑똑히 보았다. 그 기억은 나의 뇌리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져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이제 만족하지 않고 그 피 묻은 칼끝을 내게로 돌렸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나의 총명함을 깎아내리고 나를 폐위시키려 혈안이 되었다. 매일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잠결에 자객이 숨어들까 두려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껴입고 두꺼운 책들을 가슴에 품은 채 새우잠을 자야 했다. 동궁의 나인 하나, 내관 하나 믿을 수 없었다. 누가 독이 든 음식을 올릴지, 누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적들에게 고할지 몰라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무릎 꿇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피 맺힌 하늘 가슴에 묻은 채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조정을 바로 세우고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의 왕세손으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 나를 향한 위협은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내가 즐겨 읽던 병서들을 불온서적으로 몰아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거나, 내가 동궁의 서책들을 불태웠다는 거짓 고변으로 할바마마의 진노를 사게 만들기도 했다. 서늘하고 의심 가득한 할바마마의 시선 앞에서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나의 결백을 주장했고, 나의 스승이었던 홍봉안과 같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 칠흑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며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목숨을 내던질 용기,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대만이 이 거대한 어둠의 심연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나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치환했다. 밤을 새워 경서와 사설을 탐독하며 성현의 지혜를 배웠고, 활터에서 시위를 당기고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며 심신을 단련했다. 언젠가 맞이할 운명의 그날을 위해 나는 녹슨 칼을 벼리듯 매일 나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할바마마께서 승하하시고 내가 용상에 오르던 날, 나는 비극의 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나의 용기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피어난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제2장 만천명월주인홍.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나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하여 별이 총총한 깊은 밤에야 끝이 났다. 주기한 일에 나는 단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잠든 날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선왕들의 신의에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경연, 주청과 차대, 상소문 검토, 정책 보고, 유능 반포 등 숨 돌릴 틈 없이 국정이 이어졌다.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깊은 밤에도 나의 서재인 존영각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혹자는 나를 일 중독에 빠진 군주, 책에 미친 왕이라 수군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아는 만큼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보이는 만큼 백성을 위해 행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군주란 가장 부지런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만천명월주인홍이라 칭했다. 세상의 만 개의 시냇물을 비추는 밝은 달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결코 군주의 권위를 뽐내기 위한 호칭이 아니었다. 밤하늘의 달이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뿐만 아니라 깊은 산골의 작은 시내와 논두렁의 고인 물까지도 차별 없이 그 빛을 고루 비추듯 임금의 은혜와 관심이 특정 세력이나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미쳐야 한다는 나의 굳은 통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열정, 그리고 나의 생명력까지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나의 개혁 정치의 심장부는 단연 규장각이었다. 창덕궁 후원에 자리한 이 아담한 정각은 단순히 왕실의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아니었다. 이곳은 낡은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할 혁명의 기지였다. 나는 이곳의 당파와 신분, 적서의 차별을 뛰어넘어 오직 실력과 개혁 의지만으로 무장한 젊은 인재들을 모았다. 아버지를 동정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권력의 변방을 떠돌던 남인 계열의 실력자, 최재공을 정승으로 발탁하여 나의 오른팔로 삼았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와 같이 서울이라는 신분의 굴레에 갇혀 재능을 썩히고 있던 청년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나는 그들과 신분을 떠나 학문의 동지로서 밤늦도록 토론하고 함께 고뇌했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임금과 신하가 무미건조한 문답을 주고받던 경연의 형식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대신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어 37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을 직접 선발하여 나와 함께 실질적인 국가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하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직접 채점했으며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그들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호되게 꾸짖고 때로는 다정한 벗처럼 그들의 학문적 고뇌와 현실적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었다. 규장각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정책 연구 기관이 아니라 나의 꿈을 공유하고 실현해 나갈 정조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였던 셈이다. 나의 최선은 궁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처럼 궁궐 깊숙한 곳에 앉아 상소문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는 군주가 되기를 거부했다. 나는 직접 백성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아버지의 묘소인 현룡원으로 향하는 능행차는 나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였다. 8일간에 걸친 대규모 행렬은 그 자체로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는 정치적 행위였지만 그 본질은 백성과의 소통에 있었다. 나는 행차길에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쌀을 풀어 구휼하게 했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들이 증과 꽹과리를 쳐서 임금의 행렬을 멈추고 직접 하소연할 수 있는 격쟁과 글로써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상언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나의 가마 앞으로 몰려나와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려 했었다. 물론 나의 이러한 개혁과 소통의 정치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나의 정책 하나하나에 그들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나를 향한 음해와 위협은 즉위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도 멈춰서도 안 되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준마처럼 나의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나갔다. 나는 매일 밤 일성록이라는 이름의 일기를 쓰며 하루의 국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나 스스로를 반성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한 달 동안 내가 능히 실천했던 것을 잊지는 않았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며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군주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나의 삶은 매 순간이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고독하고도 쉼없는 전진이었다. 제3장 그림자를 걷어내는 비판적 사고와 쓰라린 실수의 성찰.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군주 또한 예의일 수 없다. 나 역시 수많은 밤을 고뇌와 번민으로 지새웠고 때로는 나의 굳은 믿음과 판단이 예기치 못한 과오와 쓰라린 실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여 현실에 안주하는 군주가 되기보다는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아가는 군주가 되고자 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와도 같은 것이라 믿었다. 나의 재위 기간 중 가장 뼈아픈 실수를 꼽으라면 단연 홍구경에 대한 과도한 신임일 것이다. 그는 내가 외롭고 위태롭던 세손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지켜낸 일등공신이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불같은 충성심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용상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위와 동시에 그에게 도승지, 훈련대장, 금의대장 등 군사와 정무의 핵심 요직을 모두 맡기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정적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흔들리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세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권세는 막강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는 결국 그를 삼켜버렸다. 홍구경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신의 누이 동생을 나의 후궁원빈 홍씨로 들여보내 외척으로서 국정을 농단하려 했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들끓었다. 원빈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는 나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 다음 보위를 도모하려는 영모에까지 손을 댔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의 전횡에 대한 신하들의 비판과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다. 나는 그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과거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의리와 그의 공로를 생각하며 그를 끝까지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이 도를 넘어 왕실의 근간을 흔들고 민심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자 나는 더 이상 그를 감쌀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에게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강릉으로 떠날 것을 명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정치적 동지를 잃은 슬픔이자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뼈아픈 자책감으로 남았다. 나는 이스라엘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아무리 믿음직한 신하라 할지라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를 살피고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스템을 통해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다. 나는 이러한 성찰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했다. 나는 신하들에게 언제나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유행하던 내용은 없고 형식만 화려한 폐관소품체의 문장을 나는 극도로 혐오했다. 나는 문체 반정을 통해 이러한 공허한 문체를 바로잡고 성리학의 이념과 실질적인 경세의 논리를 담은 건전하고 바른 문풍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글쓰기 스타일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현란한 미사여구 뒤에 숨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상적인 언어로 대중을 현혹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뿌리 뽑고자 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같은 당대 최고의 걸작조차 그 문체가 바르지 못하다며 스스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학문적 편협함과 경직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엄격하고 비판적인 잣대로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나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었다. 때로는 불같은 성정을 참지 못해 신하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고, 나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정적인 노론, 벽파의 거두, 심한지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전국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어찰 정치라는 비정상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나는 이상적인 군주가 되고 싶었지만 거친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권모술수를 써야 하는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실수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성찰했다. 일등록에는 신하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 속에서 내가 새롭게 깨닫고 얻은 것들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군주라는 권위적인 자리에 앉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하들과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다. 나의 실수는 나를 더 겸손하고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의 비판적 사고는 나의 정치를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제4장, 백성을 위한 나라. 화성에 담은 끝나지 않은 꿈. 나의 평생에 걸친 꿈은 단 하나. 강력하고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봉당 정치를 종식시키고 신분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백성이 풍요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의 결정체가 바로 수원에 건설한 새로운 도시, 화성이다. 화성은 단순히 선왕의 묘를 옮기고 새로운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토목 사업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모든 정치 철학과 개혁 의지,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문화적 역량이 총집결된 나의 필생의 역작이었다. 나는 화성을 단순히 방어 기능만 가진 성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의 요새이자 상업과 농업이 함께 발달하는 자급자족적인 경제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에게 성의 설계를 맡겼다. 그는 동서양의 축성 기술을 집대성하여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를 완성했고, 그가 고안한 거중기와 농로 같은 새로운 과학기기 덕분에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2년 반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성을 쌓는 데 동원된 모든 백성들에게 꼬박꼬박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고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특별 수당과 의복, 의약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의 대역사가 더 이상 백성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 위에 세워지는 악습을 내 시대에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고 싶었다. 화성은 그 자체로 나의 원대한 꿈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한양에서 가장 길한 땅이라 여겨지던 화성으로 옮겨와
현룡원이라 칭하고 그 지극한 효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더 나아가 나는 한양의 낡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이곳 화성으로 도읍을 옮겨 나의 개혁 정치를 마음껏 펼치고 싶었다. 화성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나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주둔하는 군사적 핵심이자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꽃피는 조선의 새로운 심장이 될 터였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1800년 6월 나는 종기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의 나이 불과 49, 한창 일할 나이에 나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정적들의 의아한 독살설이 끈질기게 제기되었지만 그 진실은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깊은 역사의 미궁 속에 잠기게 되었다. 내가 떠난 뒤 조선은 마치 빛을 잃은 달처럼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나의 할머니였던 정순왕후와 내가 평생에 걸쳐 맞서 싸웠던 노론, 벽파, 세력이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권력을 잡았다. 나의 개혁은 대부분 물거품이 되었고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규장각의 인재들은 숙청되거나 쫓겨났으며 실학의 학풍은 사장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건설했던 화성은 그저 아름답고 거대한 성곽으로만 남게 되었다.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거꾸로 흐르듯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남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뿌린 씨앗들은 척박한 땅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다음 시대를 기약했다. 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실사구시의 학문 정신은 정약용, 박제가와 같은 실학자들에게 계승되어 훗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신분 차별을 타파하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던 나의 애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로 남아있다. 나의 삶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빛과 그림자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경계선 위를 위태롭게 걸어갔다. 추악한 탐욕과 맞서 싸웠고 뼈아픈 실수를 통해 좌절했으며 그 모든 순간을 한 조각의 용기와 한 줌의 최선으로 간신히 돌파해 나갔다.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며 더 나은 길을 찾고자 고뇌했던 미완의 개혁 군주였다. 비록 나의 꿈은 내 시대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나의 고독한 분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작은 울림과 희미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부디 그대들은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여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주저없이 걸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무별이 하나의 달을 우러러보듯 언젠가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나는 저 영원의 시간 속에서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